이 카메라는 소니가 팔기 싫어합니다. 감독님들 안녕하세요. 뭐라도 해보는 디카덕후 나실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소니 APS-C 카메라만 4개를 쓰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알파 6400, 알파 6600, 그리고 FX30, 그리고 지금 제 손에는 소니에서 말하길 프리미엄 E마운트 APS-C 카메라인 알파 6700이 들려 있습니다. 이건 제가 구입한 건 아니고요. 다른 감독님이 구입하시자마자 출장 가게 돼서 나 실장아 네가 이거 받아서 한번 써봐라 빌려주시고 한 달 넘게 제가 지금 쓰고 있어요. 이걸로 사진들도 작업하고 납품해봤고 영상들도 편집해서 납품해봤는데 괜찮았습니다. 빌려주신 감독님한테 이거 한 달 넘게 썼는데 렌탈 비용 얼마나 드려야 되냐 했더니 케이지 하나 사서 쓰다가 케이지까지 같이 돌려달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8캠 케이지 6캠 생각해서 제 돈 주고 하나 샀습니다. 감독님 보고 계시죠?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오늘은 알파 6700과 APS-C 크롭 센서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니 크롭 최강 지렌즈죠. 케이지에 1655까지 물리니까 묵직합니다. 이 정도면. 이 카메라의 특징 중 장점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 좋은 카메라입니다. 가격 좋고요, 사진 영상 밸런스 좋고요, 사이즈 작고요. 근데 이 카메라의 특징 중 단점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 나쁜 카메라입니다. 싸구려에 풀프레임보다 낮은 성능에 너무 작아서 볼품이 없어요. 나 실장아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그렇게 말하면 모든 장점이 단점이잖아. 네, 맞아요. 그런데 사실 어떤 사람을 만나던 어떤 차를 타보던 어딘가를 여행을 가보던 모든 특징이라는 것은 좋게 보면 장점이고 나쁘게 보면 단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빠져들 때 그 사람 참 꼼꼼해, 근데 헤어질 때 보니까 그 사람 되게 쪼잔해, 이런 거죠. 이 카메라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 받는 리뷰 전문 크리에이터님들, 돈을 받고 싶어하는 리뷰 유튜버님들은 이 카메라가 최고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소니가 더 이상 이 카메라에 대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지 않아요. 알파 6600 때도 이러진 않았거든요. 정말 마케팅을 1도 안 합니다. 어떤 채널에서도 이 카메라 광고를 안 하고 있어요. 이 카메라 리뷰는 아무리 좋게 하더라도 리뷰어 여러분 헛물 켜고 계신 겁니다. 발매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오픈 카메라 가격도 벌써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왜 소니는 이 카메라를 홍보하지 않는 걸까? 제가 그 이유를 한번 탐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리뷰어는 아니고 카메라 덕후거든요. 소니 알파 6700은 소니 크롭 센서 바디 중 최초로 무손실 압축 라우 파일로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아니 그럼 나 실장아 지금까지 소니 크롭 바디들의 사진 라우 파일은 뭐였어? 네, 그동안 모두 손실 압축이었습니다. ZV-E10의 라우 파일도, 그리고 알파 6100, 6400, 심지어 이 직전 하이엔드 모델이었던 알파 6600도 모두 손실 압축 라우 파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우 파일이 용량이 좀 작았어요. 다 똑같이 2400만화소 카메라였는데 라우 파일이 24메가밖에 안 됐단 말이죠. 알파7C도 48메가였어요. 무압축은. 센서도 엑스모어 R 센서가 아닌 엑스모어 센서였습니다. 엑스모어 센서를 2022년까지 써먹은 소니 정말 최고다, 나빴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카메라들의 라우 파일을 핸들링 해보면 14비트인 건 동일했는데 최근 소니 풀프레임 카메라들처럼 라우 파일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광을 찍을 땐 하이라이트가 완전히 타버려서 복구가 안 됐고, 안부를 살려보면 노이즈로 떡지는 사진이 나왔죠. 이걸 리뷰어님들이 전문용어로 이제 클리핑 된다고 하죠. 위에서 잘리고 아래에서 잘리고. 제가 알파 6400, 6600을 구입해서 쓰기 시작한 때가 2019년도 말쯤이었었는데, 특히 제품 사진은 손실 압축이 되고 다이나믹 레인지의 폭이 좁으니까 제품의 외곽 부분에 배경과 똑 떨어지질 않고 뭉개지는 거예요. 흰 배경에서 제품을 찍을 때는 흰 배경에 화이트 레인지를 올려버리면 제품의 브라이트 영역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보면은 모르는데 뭐 눕기 따내거나 제품만 따로 따내려고 작업하다 보면 흰 배경과 밝은 제품의 외곽이 미세하게 뭉개져 있더라고요. 요즘 포토샵에서 최신 포토샵에서 지원을 하는 오브젝트 셀렉이나 백그라운드 셀렉에서도 미세하게 똑 떨어지게 따내지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어떤 업체의 사진을 알파7R4로 찍어주고 있었는데 R4 카메라가 고장이 나서 소니 센터에 수리를 보내고 당장 찍을 카메라가 없으니까 영상 찍던 알파 6600으로 한번 찍어서 시안을 보내봤거든요. 뭐 6600인지 뭐 모르겠지 하는 생각에
촬영을 해서 업체한테 납품을 해보면 눈썰미 좋은 디자이너들은 금세 연락이 옵니다. 실장님 사진들이 선명하지 않아요. 쨍하지가 않아요. 뭐 이런 피드백이 왔거든요.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은 망했다. 그래서 바로 도계자 받고 이게 메인 카메라가 수리 중이라서 부득이하게 시안용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보내드렸다. 우선 사진 셀렉해 주시면은 동일한 조건, 동일한 세팅, 동일한 조명으로 다시 찍어서 보내드리겠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가지고 R4 카메라가 수리된 후에 다시 찍어서 보내드렸고 납품을 마쳤는데 그 이후에는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때가 2022년도였었는데 그때 깨달았죠. 소니 APS-C 카메라로는 사진 찍으면 안 되겠구나. 아니 뭐 사진이야 찍을 수 있지. 사진 찍으라고 나온 카메라인데 그래도 뭐 최소한 납품은 힘들겠구나. 라우가 뭉개지는구나. 손실 압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이렇게 깨달았죠. 근데 이 알파 6700 카메라는 압축을 두 가지를 지원을 합니다. 손실 압축 그리고 무손실 압축. 드디어 무손실 압축이라니 최고다 소니! 풀프레임에서 알파 7 마크 2에서부터 무압축 라우 지원했잖아. 알파 7 마크 4에서부터 무손실 압축을 지원한다고 알파 6700에서도 무손실 압축을 넣어줬구나. 고맙다 소니! 만세다 소니! 그런데 연사 모드가 되면 손실 압축과 무손실 압축을 조금 가립니다. 손실 압축 라우에서는 최대 연사가 59컷, 무손실 압축 라우에서는 최대 연사가 23컷인가 그래요. 뭐 메모리 카드 속도가 빨라서 뭐 V99로 촬영하면은 버버 비우기가 빨리 돼서 더 많이 찍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시고요. 메뉴도 신형 트리 메뉴라서 편해요. 솔직히 뭐 알파 7 C2도 제가 써봤지만 화소랑 손떨방 빼고는 기능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뭐 AIAF도 되고 영상은 오히려 4K 120p까지 찍히니까 훨씬 낫나? 그런데 사진 결과물의 제 결론은 뭐 다른 리뷰어들하고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 영상 찍기 전에 사진 찍는 세무사님 리뷰가 알고리즘에 떠서 봤는데 제 견해하고 비슷하시더라고요. 알파 6700의 사진은 DSLR 시절의 사진 같다. 사진으로만 보자면 소니 풀프레임들보다 다이나믹 렌즈가 조금 좁아요. 뭐 명부에서도 한 스탑, 뭐 만부에서도 한 스탑 정도 좀 클리핑이 되는 것 같고 이 카메라의 설명 중에 뭐가 있었냐면 시네마 라인의 명성을 잇는 뛰어난 영상 성능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알파 6700은 FX30과 동일한 엑스모 R 센서 그리고 동일한 프로세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 FX30으로도 사진을 찍어본 적이 있어요. 네. FX30으로도 사진을 찍을 수는 있습니다. 뭐 FX3처럼 기계 셔터도 없고 연사도 안 돼요. 뭐 하슈 단자의 조명 동조도 안 되고 라우 파일도 사실 손실 압축입니다. 소니나 다른 카메라에 풀프레임만 써보신 감독님들이나 실장님들이 이걸 모르고 소니 크롭 바디를 쓰다가 이걸 한 사발이씩 하십니다. 이게 뭐야? 시네마 라인이라며 ND 필터 없는 것도 얼탱이 없는데 아무튼 찍어보면 알파 6700은 소니 크롭바디 최초 엑스모 R 센서 그러니까 이면 조사 센서를 써서 그런지 노이즈도 기존 크롭 센서 카메라들보다 적고 선회도도 높아진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뭐 어쨌든 오버 샘플을 하니까 영상도 샤프해요. 젤로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현행 엑스모 RS 센서가 아닌 이상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영상을 찍어보면 S로그 3 감마로그 촬영을 할 때 플렉서블 ISO를 지원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같은 센서를 사용한 FX30처럼 ISO 800하고 250 구간에서 듀얼 베이스 구간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영상을 찍을 때 이 두 구간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개인값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럼 나 실장아 FX30하고 같은 센서를 써서 좋냐 나쁘냐? 솔직히 제 경험상 말씀을 드리자면은 2023년 현행 소니 크롭 센서 바디 중에 FX30보다 더 좋은 센서를 쓴 소니 APS-C 카메라는 없습니다. 알파 6700도 동일한 센서를 썼어요. 선택은 감독님들의 몫이지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2600만화소 센서는 성능적으로는 단점일 수 있겠지만 가격적으로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 리뷰에서도 지나가면서 언급을 했는데 이 센서에서 나오는 이미지의 질감, 그러니까 영상 파일을 핸들링 했을 때의 어떤 바운더리, 그게 알파7 R5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영상을 찍어보면 듀얼 베이스 구간도 800, 2500
이 두 구간에서 노이즈가 확 줄거든요. 알파 7 R5의 센서를 1.5배 크롭한 센서를 사용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써보니까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합니다. ZV-E10하고 알파X 30에 기계 셔터를 넣어주지 않던 소니가 알파 6700은 프리미엄이라면서 기능 제한 없이 웬만한 건 다 넣어줬는데 풀프레임 카메라들과 비교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죠. 기계 셔터가 들어가는데 최고 초속이 4000분의 1초라고? 플래시 동조는 160분의 1초고? 아니, 알파 7 마크 4도 플래시 동조는 250분의 1초고 APS-C 모드에서는 320분의 1초인데 알파 1은 플래시 동조를 500분의 1도 넣어주면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소니 양반? 근데 실사용해 보면 전 세계적으로 카메라를 많이 구입하는 일반적인 스튜디오나 스냅 작가님들이 그 이상으로 셔터 스피드를 잘 올리지 않는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뭐 실내에서는 그 이상으로 셔터를 높여버리면 플리커도 쉽게 발생하게 되고, 소니는 이 데이터를 모두 취합하고 있을 거예요. 예전에 이미징 엣지 모바일을 사용할 때도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있었을 거고, 현행 크레이터스 앱을 통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사용자 데이터를 취합해서 빅데이터를 꾸준히 만들고 있을 겁니다. 이 크레이터스 앱으로 업데이트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정말 공중에 뜬 꽃잎들이나 아이들이나 커플들을 한번 얼려보겠다, 프리징 해보겠다, 우리 스튜디오랑 나는 그 정도의 이미지를 찍을 수 있는 경쟁력이 필요하다, 그럼 풀프레임 상위 기종으로 넘어가라는 것이 소니가 이 알파 6700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일 겁니다. 지원해 줄게. 하지만 이 카메라는 최고가 아니야. 이 기종에서는 프리미엄이지만 플래그십은 따로 있어. 그거 사. 그리고 최근에 나온 알파 7C2나 알파 7CR도 그렇지만 기계 셔터를 4000분의 1초 이상 지원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상으로 내구성이나 속도가 빠른 기계 셔터를 넣어서 가격을 올리는 게 카메라 보급에 부담스러운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이죠. 마진도 적게 남을 수 있죠. 이 조리개 1.4 최대 개방하면 노출 오반데 4000분의 1초 셔터 스피드가 너무 느려가지고 사진을 못 찍겠다, 소니 카메라 나가 죽어라, 뭐 이런 할아버지들이 계시죠. 셔터 스피드를 더 못 올린다고요? 그러면 ND 필터로 빛의 양을 조절해 보세요. ND 필터는 할아버지들 사진 시작하시던 40년 전, 5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ND 필터 가격은 지금이 그때보다 더 쌉니다. 셔터 스피드 올려서 카메라 가격 올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